세계 최고의 카지노 도시라 불리는 마카오. 치명적이고 위험한 도파민을 터뜨리는 도박과 유흥의 메카인 화려한 도시. 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숨겨진 그림자에 가려진 거리에는 구역질이 나는 도시괴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마카오 반도의 변두리에 위치한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슬럼가. 그곳을 걷다 보면 아주 오래되고 녹슨 철제문이 있는 식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온다고 하죠. 바로 막찜기에서 꺼내 육즙이 가득 찬 고기만두 냄새. 그러나 아무리 굶주렸어도 절대 그 식당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침을 고이게 만든 그 만두의 재료가 바로 인육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도시괴담을 바탕으로 한 고어 영화 팔선반점의 인육만두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자극적인 도시괴담 하나로 영화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괴담은 아니었습니다. 마카오의 아레아 프레타에는 팔선반점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정님은 원래 구운 고기 장수였지만 그때 만나 인연을 이어온 오리 장수와 계약을 하고 돈을 투자받아 식당을 열게 된 게 바로 팔선반점이었죠. 정님은 아내 천혜이와의 사이에 4명의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소문난 정님의 평판과는 다르게 천혜이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천혜이가 마작에 빠져 있어서 카지노에 자주 들락거렸고 돈을 밝혔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아내가 도박으로 남편이 식당을 하며 번 돈을 모두 탕진할 거라며 수근거렸지만 다행히 정님의 식당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조리를 돕는 주방 직원 1명과 서빙을 하는 직원까지 따로 둘 만큼 말이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평소 팔선반점으로 재료를 납품하던 공급업체의 사장은 정린으로부터 다음 날까지 식자재 몇 가지를 배달해달라는 주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럭을 끌고 팔선반점으로 갔을 때 정린은 보이지 않았고 잠겨있는 팔선반점의 문 앞에 종이가 붙어있는 걸 발견했죠. 그곳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사정으로 3일간 문을 닫습니다. 공급업체의 사장은 정린과 꽤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습니다. 팔선반점은 연중무휴 여는 식당 중 하나였고 정린이 식당에 없다고 해도 직원들이 문을 열었죠.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린이 아무런 낌새도 없이 식당 문을 닫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무려 3일 동안 식당은 열지 않는다니. 더군다나 전날 오늘 쓸 재료를 배달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잠적한 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생각한 공급업체 사장은 원래 팔선반점에 내려줬어야 할 재료가 실린 트럭을 끌고 4번가에 있는 정린의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 정린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린의 집에는 정린 부부를 제외하고 5명의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조용한 건 말이 되지 않았고 종종 천혜이의 어머니도 있어서 늘 사람이 있는 집이었죠.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린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치 폐업을 한 듯 조용했던 팔선반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단골이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 정린 가족이 걱정도 됐고 오랜만에 팔선반점의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죠. 그러나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팔선반점 안에 있는 건 정린이 아니었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였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원래 사장은 어디 간 거냐고. 그 물음에 남자는 대답했죠. 정린 가족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갔고 이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팔선반점의 새로운 사장의 이름은 황즈헝. 식당을 통째로 인수한 그는 새로 직원을 고용했고 그전 팔선반점에 없던 메뉴인 돼지고기 만두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정린 가족이 갑자기 이민을 갔다는 게 선뜻 믿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다거나 수소문을 해 정말 이민을 간 건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아레아 프레타 거리에서 정린 가족의 존재는 희미해져갔죠. 그런데 몇 개월 뒤 충격적인 소식이 마카오 전체에 퍼지게 됐습니다. 마카오 콜라한 섬에 있는 학사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해안가로 밀려온 그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사람의 토막난 신체 일부. 오른발 5개, 왼발 3개, 손 3개로 총 11개의 토막이 발견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더욱 믿을 수 없는 건 신체의 일부분들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각각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였죠.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부패하고 훼손된 시신에서 지문 하나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토막난 시신이 건져 올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레아 프레타 거리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게 바로 정린 가족이라더라. 사람들은 사라진 정린 가족이 이민이 아닌 살해를 당해 처참한 몰골로 수장당했다 수근거렸고, 그 범인이 바로 하루아침에 팔선반점의 주인이 된 황정일 거라 생각했죠. 아레아 프레타 거리에서는 그렇게 매일 끔찍한 소문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럼 경찰이 나머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뭐겠어? 당연히 이미 손질당했겠지. 손질? 정린 가족이 떠나자마자 생긴 돼지고기 만두 있지? 뭐? 그럼 설마 이미 온 가족이 그 만두 속 재료가 된 걸지도 몰라. 어느 봄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제 사무실로 스산한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마카오에 살고 있는 정 씨였고, 편지엔 자신의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죠. 제 동생 정리는 오랫동안 마카오에 거주하며 열심히 일해 경력을 쌓았는데 작년 8월 초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동생의 팔선 반점과 마카오에 있던 부동산을 모두 황이라는 남자에게 넘겼는데 최근 마카오 콜로안섬 해변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게 동생과 동생 가족일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니 실종자는 정 씨의 동생인 정린 가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팔선 식당의 주인인 50세의 정린과 그의 아내 42세의 천예희, 그리고 정린의 장녀인 18세의 정보주, 차녀인 12세의 정보흥과 3녀인 10세의 정보문, 사녀 9세 정보화와 막내 아들인 7세 정관덕, 거기에 천예희의 어머니이자 정린의 장모님인 70세 천리룽이 있었고, 당시 팔선반점에서 일하던 천예희의 이모 진려진과 주방에서 일하던 정린의 사촌형인 정백량까지 팔선반점과 관련된 10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겁니다. 확실히 정린 가족의 실종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저는 김영사를 통해 정 씨가 언급했던 마카오 토막 시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견된 발과 손들은 전부 같은 쪽이었기에 최소 5명의 사람의 시신이 있던 것으로 추정됐고, 충격적인 건 발견된 건 손이나 발 같은 일부분이고 몸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범인이 시신을 유기할 때 손가락에 있는 지문들 전부 훼손해 신원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건이 단순히 실종이 아닌 완벽한 계획범죄라 생각한 저는 정린 가족이 사라졌을 당시 단서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는지 알기 위해 팔선반점 식당과 사라진 10명의 이웃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때 팔선반점에 고기를 납품해 주었던 공급업체의 사장이 정린이 사라지기 전 식자재 주문을 했다는 것과 사라진 인물 중 천예희의 이모인 진려진의 이웃은 그녀가 8월 5일에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와 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혹시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팔선반점의 사장이 되고 정린의 차와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받게 된 황즈홍일까요? 그때 함정님, 발견된 손에서 지문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영사에게서 발견됐던 손들 중 하나에서 지문의 일부분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린의 장모님인 천리룽의 지문과 일치했죠. 그렇게 발견된 시신들 중 정린의 가족이 있다는 걸 파악하자마자 팔선반점의 일가족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인 황정을 체포했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팔선반점에 갔을 때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있었죠. 저희는 그가 도주를 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정린 가족이나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그에게서 식당을 인수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신문 과정에서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유치장 안에서 자해까지 했는데요. 그가 발뺌하지 못하는 증거나 증언을 더 수집하기 위해 실종된 10명의 사진과 정보를 게재했죠.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도중 저는 황정을 신문하다가 그가 도박을 하다가 카지노에서 정린과 부인인 천혜희를 만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도박에 빠져있던 건 천혜희뿐만이 아니라 정린 또한 중독 수준이었는데 부부가 도박으로 황정에게 빚을 진 돈은 약 3천만 원이었죠.
이때 황정은 정린이 돈을 1년 내로 갚지 못하면 팔선반점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계약을 했다 덧붙였습니다. 말은 곧 시가 됐고 정린은 돈을 갚기는커녕 더 빚을 져 3천만 원은 어느새 1억까지 늘어났다고도 설명했죠. 그리고 그렇게 진 빚이 정린 일가를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살해당한 비극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결국 황정은 8월 4일 밤 돈을 받기 위해 팔선반점을 찾아갔는데 당시 식당 안에는 천예희의 이모인 진려진을 제외한 9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황정은 일부라도 좋으니 돈을 갚으라 했지만 정린이 돈뿐만 아니라 식당의 경영권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뭘 갚으라는 거야? 사용 증거 없잖아.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자 분노가 극에 달한 황정은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 홧김에 정린의 막내 아들을 인질로 잡았다 했습니다. 이후 팔선반점에 있던 9명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해하게 된 거죠. 황정은 8시간에 걸쳐 시체를 토막냈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날 팔선 식당을 손에 넣기 위해선 정린의 가족은 물론 관여된 모든 사람을 없애야겠다 생각한 황정은 따로 살고 있던 진려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봤다고 한 남자가 바로 황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진려진에게 정린의 자식들 중 한 명이 열이나 아프다고 거짓말을 친 뒤 데려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녀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했습니다. 황재홍에게 자백을 들은 뒤 그의 집과 그가 카지노를 갈 때마다 묵은 호텔방을 조사했는데요. 그곳에 있던 황정의 개인 금고 안에서 정린의 딸들과 아들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학생증이 발견됐죠. 나온 증거와 증언 그리고 자백까지 그를 기소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죠. 황정이 재판 전까지 구금된 감옥 안에서 손목을 그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발견한 교도관은 황정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발견했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지 8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그런데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아한 단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조사하던 현지 경찰들이 어쩌면 황정이 또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두 황정이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영원히 자신의 범죄에서 도망을 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정이 죽고 며칠 뒤 살한 황정의 곁에서 유서 하나가 발견이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그 유서를 보자마자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죠. 유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발 이 부당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984년에 일어난 팔선반점 일가족 살인사건은 1986년 10월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황정의 살로 종결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황정이 13년 전 살해 혐의로 홍콩에서 수배 중이던 천슈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미 범죄를 저질러 홍콩에서 5년간 복역을 했었고 출소 후에도 사기와 도박을 치며 살았죠. 그러다가 마작에서 큰 돈을 잃었고 그때 한자리에 있었던 진 리워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뒤 그의 아내와 처형까지 방화를 질러서 살해했습니다. 다행히 그중 처형만 도망쳐 살아남은 뒤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천슈량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추적을 피해 마카오로 넘어가 황정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팔선반점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인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려졌지만 당시 발견된 황정의 유서에는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마카오에서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강도 높은 신문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고 이 일로 고통받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모두 사망해 그날 팔선반점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문이 일부분만 일치한 상황에서 정말 발견된 시신들이 정린의 가족들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됐죠. 또한 팔선반점 살인사건에서 언제나 언급되는 인육만두에 대한 소문은 어디까지나 자극적인 도시괴담인데요. 그 괴담이 탄생하게 된 건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자들 시신의 나머지 일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주인이 바뀐 뒤 팔선반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돼지고기 만두와 결합돼 나머지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건 이미 만두 재료가 되어 사람들에게 팔렸기 때문이라는 역겨운 소문이 된 거였죠. 그런데 얼마 뒤 마카오의 어느 거리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 안에 토막난 시신들이 발견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그 시신이 정린 가족의 나머지 시신들이라 결론 내린 뒤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어쩐지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찝찝함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